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LG U+ 조규남입니다. 네, 먼저 이제 발표 앞서서 자료 자체는 제가 이제 연구하고 회사 생활하면서 얻었던 노하우들이고요. 이 중에서 이제 발표 뒤쪽에 저희 회사 케이스를 조금 넣긴 했는데, 아무튼 전체적인 기술 내용이나 이런 거는 뭐 회사에, 그러니까 뭐 당연히 제가 의견을 내지만 전체적인 의사결정 방향과는 조금 무관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 모르시는 분 많을 것 같아서 잠깐 소개드리면, 지금 U+에서 이제 연구위원이고요. 연구위원은 내부에서 이제 기술 트랙으로 이제 임원 트랙 말고 이제 기술 쪽으로 이제 시니어가 되는 과정이고요. 지금 이화여대 겸임교수 같이 하고 있고, 전에는 현대카드에서 데이터 플랫폼 실장, 삼성전자에서 파트장으로 퇴직을 했고요. 제가 2018년부터 지금도 쓰고 있는 이제 삼성전자 안에서 그 GPU 클러스터에 대한 부분 처음부터 구축했고, 그때 2018년도는 이제 컨테이너 기술이나 쿠버네티스 기술 자체도 사실 그렇게 파퓰러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쿠버네티스로 만들었고요. 네, 그래서 2018년부터 이제 그런 경험들 뭐 여기 여러 군데서 이제 쉐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GPU를 뭐 운영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때부터 그 GPU 클러스터 관리를 만들면서 느꼈던 조금 약간 뭐 개인적으로는 조금 흥미로운 포인트는, 일반적인 엔터프라이즈 시스템과 머신러닝 플랫폼, 요즘은 이제 MLOps라고 하죠. MLOps 플랫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유저 트래픽이 아주 헤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GPU 성능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이 두 가지의 좀 다른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트래픽이 많지 않다는 건 일반적인 쿠버네티스의 뭐 인그레스에서 나는 뭐 여러 가지 이슈들, 이런 점으로부터는 어느 정도 자유롭습니다. 다만 어쨌든 쿠버네티스 자체가 뭐 리눅스 네임스페이스를 쓰긴 하지만 가상화 환경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조그만 성능도, 그러니까 성능 로스도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뭐 예전에 뭐 CNN 쓰거나 뭐 VGG 이런 거 쓸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참고 넘어가지 했지만, 이제 LLM 환경으로 오면서는 이게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작년 재작년에 GPU 글로벌 쇼티지 있었죠. 그리고 그래서 그 GPU에 대해서 많은 분들 관심 가지시고, 당연히 엔비디아 주가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셨고요. 저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아이고. 네, 이 초록색이 엔비디아의 주가입니다. 제가 2018년부터 GPU를 연구할 게 아니라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아직도 한 주가 없다는 사실,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지만 제 역시 재미없는 농담이고요. 올해 초에 이제 딥식 쇼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굉장히 말이 많았죠. 이제 엔비디아는 망했다. 그래서 실제로 죄송합니다. 굉장히 단기적으로 엔비디아 주가가 하락하기도 했는데, 이제 뒤쪽에 이제 제가 딥식 얘기를 좀 드릴 건데, 딥식은 제가 보기에는 엔비디아의 하드웨어를 가장 잘 쓴 회사입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어떤 점들을 잘 썼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 이게 이제 마지막 세션이죠. 생각보다 많이 계신데, 저는 이제 계속 그런 GPU 플랫폼을 만들면서 했던 노하우, LLM의 노하우, 그래서 오늘은 조금 쿠버네티스 얘기보다는 조금 더 하드웨어 플랫폼 엔지니어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게 쿠버네티스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GPU, 그 알파고 이후에 GPU 뭐 AI 이런 것들이 막 유행할 때, 초기에는 그때는 AI를 전공하신 분들이 AI를 주로 개발하고 만들고, 그분들이 주로 GPU를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LLM 나오면서 조금 더 확산되고, 그때부터 GPU의 리소스, 물론 그전에도 GPU 리소스는 굉장히 희귀한 리소스고 여러 사람들이 갖고 싶어, 그냥 쓰고 싶어 하는 리소스였지만, 이제 LLM 시대로 오면서부터 조금 특이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LLM을 하시는 분들 위주로 GPU가 할당이 되고, 자연스럽게 이제 음성이나 영상 이미지 하시는 분들이 조금 GPU를 덜 받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당연히 체계적이고 공평하게 GPU를 나눠줘야 되는 MLOps가 역시 따라서 발전을 했고요. 그리고 오픈AI 3.5 이후로 API 오픈을 하면서부터 이제 더 이상 AI, LLM이 AI 엔지니어들만이 만질 수 있는 어떤 리소스가 아니게 됐죠.
뭐 지금 물론 역시 그분들이 가장 많은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지만 API로 LLM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서비스를 만드는데 좀 더 포커스가 갔고, 그러면서 조금 신기해진 점은 어떤 사이트에서는 오픈된 퍼블릭된 API와 퍼블릭 LLM을 쓰는데 집중을 했고, 오히려 어떤 곳에서는 내부의 GPU와 내부의 LLM을 쓰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이렇게 강하게 나뉘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내부에서 쓰시는 분들은 LLM을 좀 더 인텐시브하게 쓰시길 바랬었고요. 네. 요거는 올해 초에 GTC에서 젠슨왕이 발표한 스케일링 팩터 그림입니다. 프리트레이닝, 개념은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프리트레이닝에서 요구되던 GPU가 이제 포스트 트레이닝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랭귀지 모델이 너무 커지니까 직접 다 스크래치부터 할 수 없으니까 이제 파인 튜닝 위주로 가던 시절에서 또 다른 GPU의 리소스의 디맨드가 올라왔고, 이제는 API를 사용해서 또는 만들어진 LLM을 사실 컨테이너 갖고 허깅 페이스에서 다운받아서, 물론 이제 엄청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기 이전에 LLM을 쓰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저도 테스트할 때 VLLM 구축하는데 30분도 안 걸렸어요. 제가 VLLM에 대한 엑스퍼트도 아니지만, 그리고 실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토큰 제너레이션을 위한 GPU들이 이제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당연하게 요 앞에 세션에서도 소개하셨지만 에이전틱 시대로 오면서 에이전트에 대한 니즈는, 물론 이거는 그 컨설팅 펌들이 발표한 자료라 틀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들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죠. 이게 지금 약간 한 6개월 정도 아웃데이트 됐습니다. 더 많이 늘어났겠죠. 그러니까 그 Y축 좌표는 모델의 크기가 아니고 모델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플롭수입니다. 그러니까 100B 페타플롭이면 약 10의 26승 정도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안 와닿으시잖아요. H백 서버 한 대 가지고 2600년 걸리는 시간입니다. 당연히 H백 서버 2600대를 쓰면 1년 만에 되겠죠. 또 곱하기 12 하면 더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서버들을 묶어서 학습하려고 할 때 당연히 인피니밴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거기에 필요한 RDMA랑 인피니밴드 얘기를 드릴 거고요. 사실 쿠버네티스를 잘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마지막에 결론을 보시면 좀 허무하실 수 있어요. 저거 갖고 그러나? 그래서 하지만 이제 하드웨어 엔지니어나 플랫폼 엔지니어 입장에서 보면 그 앞단의 옵티마이제이션을 다 구현을 하고 쿠버네티스로 넘어가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싸지고 있어요, AI가. 근데 이건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어느 날부터 여러분들이 내시는 AI 월세가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네, 모델 여러 개 써야 되고 감마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들. 아무튼 그걸 떠나서 AI 모델 자체를 쓰는 가격은 떨어지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가격은 떨어지는데 모델은 커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GPU를 직접 성능 개선을 해야 되는 엔지니어라고 하면 이제 후덜덜해지는 겁니다. GPU는 점점 더 비싸지고 서비스에 대한 가격은 내려가는 거죠.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이 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2018년 또 이때부터도 얘기를 했지만 그때 들으신 분 많지 않겠지만, 저는 이제 석사 때 슈퍼컴퓨팅을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HPC로 대변되는, 그래서 컨테이너 기반 HPC 논문도 쓰고 했는데, 그때 사용되던 엄청난 그 옵티마이제이션 포인트들이 정확하게 LLM으로 오면서 구현되고 있고 논문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딥식도 그 포인트를 그대로 갖고 왔고요.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오른쪽 위에 벡터라이제이션은 GPU가 알아서 잘 해줍니다. 이건 더 이상 저희가 걱정할 필요 없고, 오른쪽 위에 있는 어싱크 커뮤니케이션은 계산을 하는 부분 데이터를 내가 계산하기 전에 데이터를 먼저 오프로딩 시켜줘서 전체적인 계산을 이제 네스팅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쉬워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데이터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 큰 데이터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가 굉장히 큰 포인트고, HPC 환경에서는 사실 기법들이나 아니면 어떤 토폴로지를 잘 고려하면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때는 쌓여있는 위쪽에 소프트웨어 스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GPU가 있고 그 위에 컨테이너가 있고 쿠버네티스가 뭐 얼마나 오버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터가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ML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그리고 뭐 메가트론, VLL 못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위쪽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그걸 뚫고 옵티마이션, 그 커뮤니케이션 옵티마이제이션을 한다는 거는 이제는 굉장히 큰 챌린지가 됐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고민하고 보시면 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다른 장표에서 제가 갖고 온 건데 무어의 법칙이 2010년도 경에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의 물론 이제 애플 실리콘을 제외하고 여러분들의 인텔 코어는 더 이상 4기가 이상의 성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멀티코어로 왔고 그거의 정수가 GPU죠. 그래서 이 논문은 이제 2020년에 게재된 논문이고 약간 후행적으로 모어의 법칙 이후로 엄청난 병렬성을 가진 하드웨어가 나올 거고 그걸 쓸 수 있는 트랜스포머 같은 알고리즘 그리고 그걸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 사실 이 소프트웨어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죠. 쿠버네티스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GPU의 성능이 문제냐, 쿠버네티스 잘 쓰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GPU가 갖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쓰시는 또는 서버의 구조는 폰노이먼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CPU와 중앙 메모리가 가장 주요한 리소스이고 그 외에는 모두 주변 장치이고 기본적으로는 버스를 통해서 통신을 합니다. 그런데 GPU 뭐 설치해 보신 분 아시겠지만 PCI 익스프레스로 택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NVLink나 인피니밴드라는 것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그냥 그러면 그냥 인피니밴드 쓰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들. 그래서 이런 이슈들입니다. 그리고 서버는 뭐 까보신 분 없겠지만 굉장히 많은 코어를 가진 CPU가 2개가 있고요. 보통은. 그리고 그 CPU 2개의 그룹이 GPU 및 주변 장치들을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PU와 GPU 간의 병목뿐만 아니라 CPU와 CPU 간의 병목도 굉장히 큰 이슈고요. 엔비디아는 이거를 그 GB 또는 GH라고 하는 아예 그 실리콘 위에 2개를 같이 얹는 방식으로 해결을 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엔비디아는 인피니밴드로 서버와 서버 간의 통신을 다 해결을 했고, 인피니밴드는 GPU와 GPU가 모든 클러스터를 만들면 각각의 GPU가 다른 모드 GPU와 1대1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루트 그 CPU를 타지 않는다는 얘기고, 심지어 RxTX도 분리돼서 GPU 카드마다 2개씩 달려 있습니다. 이제 이런 환경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최저가 포인트를 딥식은 어떻게 했는가를 좀 볼게요. 많은 분들이 딥식은 엔비디아를 버렸다라고 생각하시지만 미국의 대중국 AI 반도체 수출 규제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당시의 최고 스펙의 하드웨어가 H800이었습니다. 화면 왼쪽에 보이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게 당시 이제 가장 현행이었던 H100 서버고요.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빨간색 부분은 성능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 파란색 부분은 성능 차이가 안 나는데 화면이 잘 안 보이네요. 네. 그래서 제일 위에를 보면 더블 프리시전을 위한 GPU 코어 또는 텐서 코어는 거의 70분의 1 성능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코드를 내가 큰 옵티마이저는 생각 없이 H100에서 잘 돌던 코드를 그대로 H800에 돌리면 성능은 70분의 1로 떨어집니다.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재미난 건 밑에 보면 싱글 프리시전이나 아니면 FP8 같은 건 성능이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이거 마치 뭐랑 같냐면 자동차의 여러 트림 중에 하위 트림의 겉에 껍데기를 뜯으면 안쪽에 부품이 있는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딥식 팀은 여기에 조금 착안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거는 뭐 약간 그 모델 알고리즘 부분이라 요거는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 중요한 포인트는 요 아래쪽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NVLink 그리고 인피니밴드는 그 스펙시트가 없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8분의 1?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인피니밴드와 NVLink의 성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특히 인트라 노드의 성능은
기하급수적, 그러니까 8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딥식 팀은 일단 모델은 FP8을 쓰는 형태로 모델을 조금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인터노드의 낮은 밴드위스, 그러니까 인피니밴드의 낮은 밴드위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RDMA를 아주 직접적으로 썼습니다. 이때 포인트는 아까 그 켜켜이 쌓여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스택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대로 뚫고 들어가서 가장 아랫단의 하드웨어를 직접 코딩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요거는 주요 기술이고, 그 중에서 이제 딥 EP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뭐 모델을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 MOE 아키텍처, 미스트랄에서 만든 MOE 아키텍처가 굉장히 센세이션했고, GPU의 모델, 즉 엑스퍼트를 나눠주는 형태로 성능 최적화, 그리고 모델의 전체적인 모델마다의 경량화를 이뤘는데, 여기에 핵심 문제는 특정 내가 어떤 엑스퍼트의 데이터를 보낼 때, 그리고 보내고 데이터를 받을 때 올투올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올투올 커뮤니케이션이 뭐냐면, MPI 중에 참여하는 모든 노드들이 모든 노드들이 서로 주고받는데 중앙에 한 점을 통해서 주고받습니다. 듣기만 해도 병목이 어딘지 보이겠죠. 그거를 뭐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결을 하고 있고, 특히 NCCL 같은 경우는 똑같이 컬렉티브 커뮤니케이션을 사용을 하지만 약간 변형된 형태로 해결했습니다. 링 토포로지라고 해서 중앙에 어떤 마스터 노드를 두는 게 아니고 참여하는 모든 피어들이 임시적으로 마스터가 돼서 데이터를 옮겨가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결정적인 부분은 NCCL도 그렇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쓰는 머신러닝 프레임워크의 멀티노드 멀티 GPU의 패키지는 MPI 기반입니다. 얘는 API 기반이고 보내고 받는 거에 대한 에크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고전적이지만 HPC에서 또 다른 멀티노드를 지원하는 방법 중에 디스트리뷰티드 쉐어드 메모리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공유하는 메모리를 마치 내 메모리인 것처럼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메모리를 쓸 때 다른 노드가 들어와서 거기를 데이터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로직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안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MPI가 훨씬 더 선호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제약 사항들로 인해서 딥식 팀은 결정을 한 거죠. 이거는 그냥 내가 리스크 하더라도 쉐어드 메모리를 그대로 쓰겠다라고 해서 들어온 API가 MV 쉐어드 메모리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디스트리뷰티드 쉐어드 메모리를 엔비디아 GPU에 가장 최적화돼서 만든 겁니다. 이거는 GPU 메모리와 메모리를 GPU 노드 안에서 직접 액세스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성능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라이브러리만 있으면 되냐? 그렇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폰 노이먼 아키텍처 기반에서 보면 어쨌든 GPU는 보조 장치이기 때문에 CPU와의 통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를 다른 노드에 있는 GPU로 보낸다고 하면 화면의 왼쪽 위처럼 먼저 GPU에 있는 데이터를 GPU와 CPU가 교환하는 메모리 공간에다 놔두고, CPU는 그 메모리를 다른 노드에 보내기 위한 메모리 공간으로 옮겨서 카피를 합니다. 저게 무슨 말도 안 돼, 실제로 저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너무 오버헤드가 크니까 그래, 메모리 버퍼를 2개 두지 말고 하나만 두자라고 해서 나온 기술이 GPU 다이렉트 기술입니다. 근데 그걸 잘 쓰려고 봤더니 그러면 리모트 말고 내가 우리 서버 안에 있는 GPU끼리 통신은 CPU 타지 않고 GPU와 GPU가 직접 NVLink가 있으니까 통신하게 하자 해서 나온 기술이 GPU 다이렉트 P2P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리모트로 보낼 때도 CPU를 타지 않고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리모트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방법을 결부해서 GPU 다이렉트 RDMA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엄청나게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딥식은 제가 앞쪽에 빠르게 넘어갔는데
요즘은 이제 파이토치를 많이 쓰죠. 파이토치의 멀티노드 기반은 프로세스 그룹이라고 하는 약간은 추상화된 레이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 덕분에 엔비디아 GPU, 뭐 AMD의 MI300, 뭐 인텔의 가우디 이런 것들을 추상해서 쓸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하게 오버헤드와 인터페이스를 정의해서 쓰기 때문에 본인들의 하드웨어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없는 당연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딥식 팀은 NCCL을 쓰지 않습니다. 물론 쓰는 부분도 있지만 MOE 통신할 때는 NCCL을 포기를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GPU 다이렉트 P2P 이거는 인트라 노드에 있는 GPU끼리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MV 쉐어드 메모리는 인터노드 통신에 직접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딥식 팀이 코드를 다 오픈하진 않았어요. 몇 가지만 좀 부분을 오픈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재현이 되기 쉽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만 코드로 분석을 했고 DBP 코드를 보다가 정말 엄청나게 난해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해서 보실 부분은 엔비디아 PTX인데 PTX는 뭐냐면 엔비디아 쉐어드 메모리를 기반으로 해서 직접 메모리 투 메모리 카피를 해주는 명령어고요. 쿠다보다 더 아랫단에 있는 명령어이고 얘는 어셈블리 라이크 언어입니다. 어셈블리 라이크 언어는 뭐냐면 메모리 주소 값을 직접 타겟과 소스로 쓰면서 데이터를 복사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딥식의 DBP 코드를 보면 PTX와 MV 쉐어드 메모리 그리고 쿠다 API의 향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읽을 수 없는 형태로 되어는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얘네는 어떻게 극복했냐? 이 부분이 조금 뭐 쿠버네티스랑 직접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피니밴드의 밴드위스가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인피니밴드위스의 성능보다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인터노드 통신을 할 때는 같은 GPU 인덱스, 그러니까 예를 들면 GPU 서버 0번에 있는 0번은 1번에 있는 0번하고만 통신하고 0번에 있는 0번은 1번에 있는 1번과 통신하지 않습니다. 그냥 같은 인덱스만 통신하는 거고 그러면 다른 쪽으로 보낼 때는 이게 피어투피어 통신인데 어떻게 하나요? 자기 서버에 있는 제가 보낼 그 타겟 GPU 넘버랑 똑같은 GPU로 한번 카피를 합니다. 그리고 그 GPU가 리모트에 있는 GPU에 카피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NVLink 성능은 2분의 1밖에 안 깎였고 인피니밴드 성능은 8분의 1이 깎였기 때문에 8분의 1 깎인 밴드위스로 보내는 것보다는 절반만 깎인 NVLink로 보내는 게 조금 낫겠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스택을 타지 않고 내가 직접 메모리에 쓰겠다. 그래서 굉장히 리스크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어디에 쓸지 어디에서 읽어올지를 초반에 엄청나게 복잡하게 다 계산을 해요. 그래서 내가 데이터를 여기다 쓸 거야, 저기 쓸 거야 해서 그 메모리 맵을 다 갖고 있습니다.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관점에서 보면 하드 코딩이죠. 좋지 않은 모습이지만 어쨌든 성능에 이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데이터를 계속 옮겨 다닙니다. 다른 쪽 그래서 제가 이제 도형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동그라미는 그냥 다른 엑스포트를 찾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GPU 그냥 계산하면 되죠. 자, 네모는 내 서버 안에 있는 다른 GPU입니다. 그때는 NVLink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GPU 넘버링이 똑같은 인터노드로 보낼 때는 그때는 인피니밴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송출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노드면 내 안에서 보내고 다시 한번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쿠버네티스 얘기 언제 하느냐?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HPC 환경에서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보면 당연히 매니지먼트 노드 네트워크가 있고요. 프라이머리 네트워크가 그다음에 하이 퍼포먼스 네트워크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일반적인 통신이나 어플리케이션 통신들은 프라이머리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고 하이 퍼포먼스 데이터를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액세스해야 되는 경우는 별도의 네트워크로 통신을 합니다. 일반적인 쿠버네티스의 버추얼 네트워크 CNI를 보면 당연히 VLAN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기존의 HPC의 환경, 앞에서 말씀드린 딥식의 RDMA를 계속 읽고 쓰고 하는 거는 RDMA를 위한 네트워크 밴드위스 또는 네트워크 연결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지만 구현이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HPC의 내용, 그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쿠버네티스로 갖고 오면 되죠.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네, 당연히 멀투스를 사용해서 CNI를 부가적으로 붙여줘야 됩니다. RDMA를 위한 또는 인피니밴드를 위한 추가적인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붙여줘야 되고요. 이거는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GPU 오퍼레이터를 사용하면 바로 이네이블링 할 수 있고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상화를 뛰어넘기 위해서 호스트 디바이스 플러그인을 직접 쓸 수도 있고요. 저희는 조금 다른 방식을 잠깐 시도했지만, 그리고 RDMA를 쓰기 때문에 RDMA CNI 플러그인인 RDMA CNI 플러그인도 써야 되고, 당연히 RDMA 디바이스 플러그인도 써서 파드가 올라오면서 RDMA를 물고 올라와야 되고, 멀투스에서 정의한 NAD를 물고 올라오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멀투스가 저도 좀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 거기서 RDMA를 왜 내가 CNI가 아니고 호스트 네트워크나 호스트 디바이스를 직접 써야 되는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는 RDMA의 기술을 모델들이 직접 쓰기 시작했고, 당연히 딥식이 그 방식을 전파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많은 여러 이제 다른 업체들이 따라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뭐 이렇게 조사하고 저희가 잘했냐, 그렇진 않아요. 저희 삽질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요거는 약간 뭐 노하우라기보다는 에피소드처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 말에 H백 클러스터를 새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A백 클러스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A백 클러스터에서 LLM을 막 라마를 딥스피드로 학습하던 팀이 이 컨테이너, 그때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쿠버네티스 기반의 MLOps 플랫폼이 있어서 이제 클러스터를 새로 만들고 그 컨테이너 그대로 갖다가 올렸더니, 네, 모든 일이 그렇듯 네,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동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해서 다시 깔고 뭐 온갖 난리법석을 떨다가, 그냥 그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뭐 내부에서 릴리즈 해야 되는 모델이 있어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딥스피드가 이제 NCCL을 쓰는데, NCCL에 있는 이제 인피니밴드 이네이블링 끄고 이제 직접 해보자라고 해서 IP 소켓 네트워크를 쓰게 바꿔서 처음에 이제 IP 오버 인피니밴드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원래는 NCC를 썼을 때는 아예 이니셜라이즈가 안 됐는데 인피니밴드 오버 IP 오버 인피니밴드 썼더니 이니셜라이즈가 됐어요. 그런데 통신 속도가 뭐 거의 뭐 20분의 1 이 정도로 떨어집니다. 중간중간에 에러가 계속 났어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조금 더 하드웨어 인텐시브한 SRIV를 쓰자라고 해서 SRIV를 붙였지만 역시 잘 안 됐습니다. 동일한 문제였고, SRIV 그 Git 공식 레포가 업데이트가 안 된 지가 좀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저희는 플랫폼 팀이니까 뭐 열심히 해결하려고 했더니 LLM 팀이 상기된 얼굴로 와서 당장 내놓지 않으면,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호스트 네트워크를 직접 컨테이너에 물려갖고 올려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쿠버네티스로 동작 할당이 안 되겠죠. 그거를 어떻게 해서 일단 MLOps 서비스에서 그 서비스 할 수 있게만 만들어서 줬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성능이 요겁니다. 10대를 묶어서, 이거는 그 파인 튜닝 기준이고요. 8.6배 만들었고 10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8.6배면 거의 낼 수 있는 성능을 다 낸 겁니다. 근데 이제 호스트 네트워크를 직접 쓰다 보니까 그 모델은 RDMA를 직접 쓰는 건 아니었어요. NCCL 자체가 RDMA를 써서 성능 향상이 있긴 하지만 조금 약했고, 그다음에 이제 모델 자체가 약간 그 백워드 프로포게이션이 많지 않은 모델이었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걸로 어떻게 해결을 했고, 이제 급한 불 끄고 다시 멀투스랑 이걸 해결하려고 봤더니 결국엔 버전 이슈였어요. 그러니까 그 예전 클러스터에 썼던 컨테이너의 NCCL 버전이 2.20.5였는데
RDMA를 직접 지원하는 버전은 2.21.21인가 이후부터라고 해서 NCCL 드라이버만 업그레이드하고, 사실 저 삽질이 2달 걸렸거든요. 이제 그런 간단하게 해결을 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뭐 쿠버네티스와 직접적인 관련된 내용 많지는 않지만 시스템 엔지니어들이 어떤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가 가 있는지를 쿠버네티스 엔지니어 또는 플랫폼 윗단의 미들단의 엔지니어들이 잘 알고 있다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어떤 건지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RDMA의 이네이블링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모델의 특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